인류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가장 고민했던 핵심 이슈였던 불로장생. 오늘은 그 중에서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 매우 장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종이 실천했던 것들은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을 당시에는 의학 지식이 없었는데도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 역사의 썰,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요즘에 이 저속노화 식단이 유행이죠.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가장 고민했던 핵심 이슈였던 불로장생. 진시황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더라. 그 불로초는 산삼이다. 아니면은 연근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녹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고생했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로장생은 과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만성질환에 시달렸던 세종은요,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였는데 세종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름 54세에 승하했어요. 다양한 질병에 시달린 것 치고는 비교적 수명을 잘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종의 생애는 질병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의 주요 질병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종은 뚱뚱했어요. 비만이었습니다. 세종의 비만과 관련된 기록들 조선왕조실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종이 21살에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태종이 상왕이 되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몸이 비중하시다.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논이러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한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랑 사냥 좀 하자, 책 좀 그만 읽어, 너 너무 뚱뚱해, 이렇게 지금 약간 꾸짖은 거죠. 하도 세종이 앉아서 책만 읽고 사냥이라던가 운동이라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태종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여기서 비중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비만에다가 무거울 중, 뚱뚱하고 무겁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사실 특히 살이 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은 수라상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운동은 안 해. 그리고 고열량식 고기만 주로 먹다 보니까 점점 살은 찌겠죠? 안 되겠다. 내의원에서 고기를 줄여라 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기가 없으면 아예 수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뭔가 왕이니까 수라는 들어야 되고 고기 중에 뭘 먹어야 될까? 최대한 기름기가 없는, 요즘에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바로 그 닭가슴살 있잖아요. 닭을 요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닭 요리가 어때요? 흔히 백숙, 삼계탕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삼계탕식으로 이렇게 끓여서 줬더니 육즙이 없잖아. 너무 싫어. 결국에는 이제 신하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을 위해서 개발한 요리가 바로 포게. 자, 포게는 바로 1450년 전 쓰여진 오래된 요리책 산가요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찐 닭 한 쌍을 24개에서 25개 조각으로 잘라서 먼저 솥 속에 기름을 넣고 달군 뒤에 청장과 참기름을 넣고 가루즙을 넣어 익힌 후 식초를 넣어 먹는다. 자, 여기서의 청장은 간장인데요. 기름에 튀긴 닭, 뭡니까? 바로 조선판 프라이드 치킨이죠. 약간 그 소스도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장에다가 참기름. 이거 단짠단짠이거든요. 그쵸? 너무 맛있었겠죠. 약간 요즘에 간장 치킨 같은 느낌이랄까? 지금도 치킨은 소울푸드인데 조선시대 포게의 맛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치킨에는 딱 궁합이 맞는 게 있죠. 치킨에는 뭐다? 맥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산가요록에 맥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막 이 탄산이 느껴지는 그러한 맥주는 아니고요.
거의 막걸리와 비슷한 느낌의 맥주입니다. 그런데 보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요록에도 맥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맛있는 고기류만 좋아했던 세종은 뭐 요즘에 이제 성인병과 같이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가장 심각한 질환은 바로 당뇨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거기다가 이제 육류유제 식습관에다가 이제 음주까지 많이 하고 당뇨가 오게 된 것이죠. 당뇨는 지금도 합병증 때문에 좀 심각한 질환인데요. 당뇨와 함께 같이 오는 합병증으로 눈병과 피부병과 통풍이 왔다고 합니다. 눈병은 당시에 안질이라고 불렀는데요. 눈의 시력이 심각하게 나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종은 워낙 정사에 돌보고 책도 많이 읽고 눈이 점점 피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말년에는 막 수양대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좀 도와달라라고 맡기게 되죠. 거기다가 이 통풍, 자, 통풍은 발이 심하게 붓고 좀 걷기 힘들어집니다. 통풍은 이 바람풍자잖아요. 아플 통,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그런 병인데요. 통풍은 부자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열량,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음주, 좋은 것만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병이다 해서 요즘 현대인들도 고열량에다가 음주, 통풍 많이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 통풍에 걸려가지고 정말 막 이동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가마에 태워가지고 이동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주변에 호소를 합니다. 한 가지 병이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긴다. 이렇듯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병이라는 게 사람이 진짜 힘들어지고 고치고 나면 조금 살만해야 되는데 하나 고쳤더니 하나가 또 아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치료의 연속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정사를 못 보던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자책봉을 미리 앞당겨서 하게 되고요. 결국 문종이 국정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죠. 자, 대신과 원래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서면으로 문답 형식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세종하면 역시 집현전이죠. 집현전 학자들과 대신들이 세종 대신 각종 실무들을 좀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조회 일정도 최대한 줄이고요. 그리고 밤늦은 독서. 세종은 정말 책을 사랑했는데 이런 독서나 업무를 줄이고 후민정음 창제 과정에서도 안질이 되게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질과 통풍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줄이고 이제 문서로 다 이제 서면으로 이제 토론 방식을 바꾸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각종 질환에 시달린 세종은 어의와 의관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의 몸 관리를 했을까요? 이제 끊임없이 진맥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세종 시기에 의학 관련 책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물론 이 책들은 애민정신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백성들이 최대한 아프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본인이 아프니까 본인의 몸에 적용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약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향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는 향약이고요. 중국의 약재는 향약과 구분해서 당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제. 자,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중국의 약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향약 그 집선방이 있기 전에는 고려 때는 향약 구급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중국의 약재 위주 그리고 우리나라 약재를 약간 써놓는 그런 식의 그런 약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중국의 약재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안 되겠다. 자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재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실제로 고을을 다 떠다니면서 그 중요한 약재들 몇 월에 나는지 이걸 월별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약 채취원령입니다. 채취하는 거를 월마다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 향약 집성방, 향약을 집대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취해서 약을 만들 수 있는
애민 정신으로 향약 집선방, 자주적인 의약서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 향약 집선방을 만든 뒤로는 그 약재를 본인이 달여서 마신다든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임상 실험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아무래도 그 시기에는 세종 때는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약을 달여 먹는 거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종이 이런 향약 집성방을 통해서 좀 몸에 건강에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재나 식이요법 이외에는 요양과 그런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 왕들은 특히 온천욕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세종은 피부병도 있었고 안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안질도 온천욕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했다. 효험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온천을 좀 찾아보면은요. 지금도 유명한 곳입니다. 경기도 인천, 온양온천, 그리고 청주의 초정약수.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는 게 혈행이 개선이 되잖아요, 여러분. 약간 몸이 쑤시고 막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리 목욕탕 가서 뜨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막 온천한 것처럼 이렇게 지진다. 막 이러면은 좀 좋아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 의료와 치료 목적인 체계적인 요양을 갔다 온 거죠. 그런 기록이 실록의 기록으로 여러 개 남겨 있고요. 이 병세가 심해진 이후에 세종은 음식 관련 통제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음식, 소금기 많은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술을 자제했다고 하는데요. 이 술 같은 경우에는 약주가 있어요. 인삼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약주가 아닌 술은 최대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하는데요. 업무 분담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이 몸이 안 좋아진 이후 세종은 이런 국정 스트레스와 과로를 줄이는 방식을 고민을 했고 단순 휴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가는 장기적인 체력 안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종대왕이 했던 건강 유지 노력은 단순한 생존 목적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려는 실질적인 항노화 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수명 연장의식이 확실했던 건강 관련 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세종이 똑똑한 인물이니까 이런 건강 관리도 꼼꼼하게 스마트하게 추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현대 의학 기준으로 재해석한다면요. 첫 번째로 맞춤 의학을 실천합니다. 약제, 침, 식이관리 이렇게 증상별, 체질별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항노화 의학의 핵심인 개인 맞춤형 치료와 동일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만성 노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제 침 치료를 한다던가 이 침 치료는 현대의학적으로는 신경계 및 순환 조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약제 처방, 요즘으로 치면 항염, 면역을 조절한 것이죠. 그리고 온천을 통한 온열요법, 혈류 개선을 시행을 한 것이죠.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식단 조절이 제일 우선이에요. 이 식단 조절은 과식을 제한한다던가 자극적인 음식을 최대한 절제한다던가 술 절대 안 되죠. 소화기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음식을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분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인들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업무가 과중하고 야근이 많고 빨리 끝내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사실 외국에 나가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외국은 진짜 칼퇴근, 눈치 보는 거 없이 칼퇴근이고 굳이 이거를 오늘 다 해야 돼? 이런 거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끝낼 때까지 집에 안 가고 막 회사에서 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계속되면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결국 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안 좋다. 할 일이 너무 쌓였다. 이럴 때는 업무를 분산해야 돼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끌고 다 가다가는 결국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업무 분산,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자, 정리해보면 세종은 선행 항노화 실천가였습니다. 비록 54세에 승하했지만 당대 왕들의 이 평균 수명이 46세 정도였기 때문에
매우 장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세종은 여기저기 많이 아팠잖아요. 이 말년에 엄청난 노력으로 수명을 늘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세종이 실천했던 것들은 현대의학이 강조하는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을 당시에는 의학 지식이 없었는데도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최대의 관심사인 항노화의 열쇠를 조선의 세종의 노력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의 이 항노화 노력, 여러분들만의 꿀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학 역사의 썰 최한나였습니다.